방금 소개받은 김윤수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면 꼭 이렇게 옷을 벗은 것 같은 부끄러운 마음이 이렇게 살짝 들어서 되게 어색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받게 되는 그 중압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특별히 오늘은 중압감이 2배로 이렇게 드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할 때 은혜 받으려고 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한편에선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앞에 너무 쟁쟁한 교수님들이 왔다 가셔서 제가 이렇게 이 맨 마지막에 제가 하는 줄 모르고 제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분들 강의랑 저를 비교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부담이 좀 돼서 어쨌든 이건 뭐 제 문제니까 제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저를 잠깐 소개하면요, 제 주전공은 부부 상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센터에서는 이렇게 이혼 전문 상담사라고 저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혼하는 커플들을 굳이 붙이지 않고 그냥 이혼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혼을 잘 시키는 것도 되게 능력이거든요. 갈등 안 하고.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잘하는, 제가 법원에서도 한 10년 이상 그 부부 상담을 했고요. 현재도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한 17년 이상 부부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주로 하는 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이 어디로 보일까요? 이렇게 넘기면,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나?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도 저희가 교회에 왔으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읽을까요? 뭐 그러시면 그걸 원하시면 그냥 뭐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풀 능력은 안 돼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쭉 드리는 어떤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부는 다른 관계랑은 매우 다른 독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주변에서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세요. 천사 같은 남편과 천사 같은 아내가 만나면 천국이잖아요. 아니에요? 천사 같은 남편과 천사 같은 아내가 만났어요? 그럼 천국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주변에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천사 같은 남편과 천사 같은 아내가 만나서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하죠? 가만히 관찰해보면 정말 천사처럼 훌륭한 남편이에요. 천사처럼 훌륭한 아내예요. 그런데 그 둘이 만났는데 그 둘이 지옥을 만들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건, 저는 이제 부부 상담을 주로 하고 부부를 많이 관찰을 하니까요. 관찰을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악마 같은 남편과 악마 같은 아내 둘이 만났잖아요. 그럼 이건 지옥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 둘이 만나서 천국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라고 이제 그 부부 상담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건 오래된 질문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남편과 문제가 있는 아내가 만났는데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데 정말 훌륭한 남편과 훌륭한 아내가 만났는데 정말 지옥같이 살아요. 그런 현상은 너무 흔하더라는 거예요. 부부 상담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을 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관계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부부는 달라요. 부부는 둘이 훌륭해도 둘이 만드는 관계는 전혀 안 훌륭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부부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IMF 때를 많이 경험을, 좀 젊으신 분들이 있어서 잘 경험을 못 하셨겠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떠올려 보시면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이 가정이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면 동화죠. 근데 이제 그런 동화가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뤘을 때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주어집니다.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주어져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 IMF예요. 이 IMF를 경험을 하면, IMF 때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건 둘 중 하나입니다. IMF로 인해서 남편이 실직을 하고 아내가 실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둘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를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외부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예요. 외부 스트레스는 더 친해지고 더 결속력이 많이 생긴 부부도 외부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부부가 깨진 부부도 외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깨져버리고 어떤 부부는 더 결속력이 심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심리적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냥 겉으로 봐서는 멀쩡히 부부야. 멀쩡히 남편으로서 멀쩡히 아내로서 잘 사는데 심리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에 이르는 부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혼한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외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부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결속력이 이미 강하게 형성된 부부들은 외부 스트레스를 받으면 희한하게도 그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강하게 결속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어떤 외부 스트레스를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외부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부부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냈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얘기하다 보면 화면이 바뀌네요. 되게 헷갈려요, 제가. 부부는 숫자 두 개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7년, 두 번째는 14세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7년이라고 하는 건 결혼한 지 7년 되면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그럼 그 이전엔 이혼 안 하냐? 아니요. 그 이전에도 이혼하는데 이혼을 해요. 이렇게 이혼하다가 결혼한 지 7년 딱 되면 이혼율이 확 올라가요. 그러다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어서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첫 번째 자녀가 만 14세가 되면 이혼율이 확 증가합니다. 이렇게. 두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물론 요즘은 또 다르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서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어요. IMF 이후로. 제가 올해가 27년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네. 결혼한 지 7년째 왜 부부가 이혼을 하냐? 아마 자녀 양육해 보신 분들 많이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자녀들이 어릴 때 되게 힘들어요. 누가? 아내가. 대체로. 남편도 힘들긴 해요. 공감이 잘 안 되나 보다. 네. 남편도 힘들긴 해요. 근데 이제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남편도 평소보다 애가 태어나서 자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아내가 더 힘들다는 걸 몰라요, 남편들이. 그래서 이 부부가 둘 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7년째까지 이제 참는 건 뭐냐면 7년째까지 참으면서 서로를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가 바뀌어라 이러고, 네가 좀 더 노력해서 집에 일찍 와서 도와줘야 되고, 네가 우리 엄마도 혼자 애 넷을 키웠는데 너는 왜 하나를 못 키우냐 이러고 이제 서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네가 바뀌어라 이러고 이제 계속 해요.
그러다가 7년쯤 되면 아, 이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 라고 해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요. 그래서 7년째 아, 이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 라고 서로 딱 마음이 맞으면 이혼을 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요. 이혼을 안 하는 부분은 포기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 배우자는 안 되니까 이제 자녀한테 이렇게 그 마음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자녀가 만 14세면 몇 학년이냐면 중2예요. 중2가 되면 이제 제대로 배신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배우자도 안 되는데 자녀도 안 되는구나. 근데 자녀가 만 14세가 되면 이게 시기상 부모가 중년으로 들어갑니다. 중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중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미국에서 연구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중년에 들어가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그 이르를 수 있는가가 한계가 그어진대요. 중년이 되면. 그러니까 40대 후반 요쯤 되면. 그러니까 내 문제로 심각한데 얘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 내 문제랑 증폭이 돼서 시너지를 일으켜요. 문제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아주 이제 뭐라 그러냐, 혼돈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첫 번째 자녀가 만 14세가 됐을 때. 그래서 그때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부 상담하면 딱 두 케이스가 많이 와요. 딱 7년은 아니어도 애 태어나서 이제 애 때문에 힘든 부부들 많이 상담받으러 오고요. 자녀가 사춘기다 해서 부부들이 상담받으러 많이 옵니다. 이 두 시기가 부부에게서는 매우 큰 위기에 해당이 돼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결혼 지속 기간에 따른 배우자 만족도를 보시면 첫 번째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결혼하자마자는 뭐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데 1년쯤 되면 75%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년쯤 되면 60%, 쭉 가서 5년쯤 되면 50%인데 여기서 둘로 나뉘어요. 남성은 50%가 대체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이게 왜 이런 통계가 나오냐면 남성들은 직장의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불만족이 남성들의 그 결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덜 줘요. 그런데 여성들은 직장보다는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서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하를 찍는 게 7년째예요. 그게 이제 30%까지 떨어집니다. 30%까지. 그럼 7년 지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U자처럼 올라간대요. 이렇게 천천히.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혼하는 거고, 네. U자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결혼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우리나라 연구입니다. 이것도 한 8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돈이에요. 돈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해요? 물론 신앙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 해가지고 딱 조사를 하면 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수입이 증가하면 결혼 만족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 딱 꺾여요. 수입이 더 증가해도 결혼 만족도는 증가 안 해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딱 꺾이는 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꺾이냐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1억이에요. 저는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4인 가족이 연봉 1억을 딱 벌면 그거보다 더 벌어도 더 행복해지진 않는데요. 해봤어야지 알지. 제가 해봤으면 뭐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아직 못 해봐서 달성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1억이면 3인이면 7,500이에요. 3인이면 7,500 더 넘어가면 수입 증가한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수입이 줄잖아요. 그럼 급격히 불행해져요. 이거는 이제 행복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불행에는 한계가 없어요. 수입이 줄면 급격하게 불행해서 이렇게 바닥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고 그 이상으로
수입을 올리는 거는 결혼 만족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LG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어요. 제가 읽고 되게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제가 이제 어떤 보고서 쓰면서 한번 읽었던 건데, 한 5년 전 나온 자료인가요? 뭐냐면 남편이 그 월급이 600만 원을 넘어가면 부부 갈등이 줄어든대요. 안 이상해요? 난 되게 이상하던데 읽고. 아니 월급 500만 원일 때 갈등하는 거랑 그 월급 600만 원일 때 갈등하는 게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야, 그 월급을 많이 받으면 갈등도 줄어드는구나. 전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보는 케이스들은 뭐냐면 이렇게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돈 쓰는 재미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런 경험, 이게 그런 거랑 멀리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신실하게 사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깥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 배우자가 안 만족스러우면 돈 쓰는 재미로 산대. 그래서 돈 쓰는 재미로 살려면 5년 전 기준이에요. 월급 한 600만 원 이상은 가져와야 이제 돈 쓸 수 있으니까 갈등이 줄어들더라. 이제 이렇게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만족도의 그 수입이라고 하는 건 좀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이면 가사노동 분담입니다. 가사노동 분담이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사노동 분담 시간을 연구한 게 몇 년 전에 나온 게 있었죠? 아, 신문 안 보시는구나. 네. 아니, 뭐 상관없어요. 뭐 별로 볼 것도 없더라고. 네. 근데 이제 신문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사노동 분담 시간이 전 세계에서 꼴등에서 2위래요. 하루에 가사노동 분담 시간 62분인가 3분인가 그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 읽고 놀랬잖아요. 누가 이렇게 많이 해? 이런 일을. 집에서 돌 맞을 소리를 제가 안 한 것도 어느 분들이 많이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63분 62분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남들은 이만큼이라도 하는데 당신은 뭐냐고 저한테. 그래서 근데 세계에서 맨 밑에서 2등이래요 우리나라가. 북유럽 상당히 이제 남성들의 가사노동 분담 시간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거기는 2시간이 넘어가요. 하루에 가사노동 분담에. 그러니까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 분담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족 생활 주기입니다. 가족 생활 주기는 자녀가 몇 살이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자녀가 만 14세가 되면 바닥을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 14세가 바닥을 치는 거지 뭐. 그래서 다시 언제쯤 올라오냐 이렇게 연구가 된 걸 보면 자녀를 결혼시키면 올라간대요. 네. 아직 결혼 안 시켜봐서 저는 저희 애가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이 자식이 결혼하면 우리 결혼 만족도가 올라가나? 이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네. 올라간대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세 번째 요인이고요. 네 번째 요인은 직장 만족도예요. 그러니까 직업에서 또는 직장에서 만족스러우면 부부 갈등이 줄어든대요. 뭐 그건 그럴 것 같잖아요. 아마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십니다만,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집에 와서 내가 좋은 소리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도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더 친절하게 말이 안 나가고 너무 힘들면,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만족도가 결혼 만족도에 큰 영향 중에 하나고요. 이제 다섯 번째가 성애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섹스리스 2위예요. 우리나라는 또 2위는 잘 못 견뎌 하잖아요. 2등 이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지 1등 하려고 그런 경향성이 강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섹스리스 2위예요. 1위가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게 그 문화권이 뭐 비슷한 면이 또 있지만 뭐 다른 면도 많은데, 섹스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예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 상담을 하면 부부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이유들을 찾고 뭐 이제 막 한참 상담을 하면 맨 끝에 다루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 성.
거기로 귀결돼서 상담이 끝나요, 보통. 근데 거의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 거의 갈등하는 부부들은 성 문제를 항상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섹스리스는 이제 앞으로 매우 심각해질 겁니다. 이 노인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룰 겨를이 없는데, 노인의 성은 매우 심각해요, 현재도. 제가 이제 저는 상담을 가르치고 상담을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실제 상담사들을 슈퍼비전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상담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아주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노인의 성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되면, 고령화가 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성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부부간의 문제로 이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대화 시간이죠. 아마 지난주에 한성열 교수님 와서 의사소통 많이 이렇게 하셨을 텐데, 부부가 사이가 나쁜 부부, 갈등이 심한 부부는 대화를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대화는 하거든요. 기본적인 대화. 그런데 이렇게 의사소통을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하루에 부부가 몇 분 이하로 대화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게 몇 분이냐면 7분입니다. 하루에 부부가 7분 이하로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부가 오늘 몇 분 대화했지? 이제 7분이 안 되면 부부관계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사이가 좋은 부부는 하루에 어느 정도 대화를 하냐면 30분 이상 대화를 해요. 시간도 많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30분 이상 대화를 해요, 사이가 좋은 부부는. 그러니까 사실 부부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부부가 딱 오잖아요. 그럼 이 부부한테 아무 주제나 던져주고 대화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요, 한 2, 3분 안에 싸워요. 주제가 뭐냐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핵 발전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요하세요? 중요하세요? 환경 하시면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핵 발전이 나한테 이렇게 중요해서 이런 데 많거든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봐서. 부부가 와서 그럼 자, 우리나라 핵 발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대화 나눠보세요 하잖아요. 2분 안에 싸워요. 왜? 뭐가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면 말하는 태도 때문에 싸워요. 뭐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무시해. 왜 나한테 말 무시해? 이렇게 하고,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의 태도 갖고 싸웁니다, 사이가 나쁜 부부는. 그러니까 대화가 길게 갈 수가 없죠. 하루 대화가 7분 이하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안 싸우려면 말을 안 해야 돼. 참, 그쵸. 말만 하면 싸우니까 안 싸우려면 말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부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대화인데, 그 대화를 줄여버리면 사이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부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그러니까 부부가 교육 수준이 비슷할수록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비슷한 게 좋다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은 갈등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같이 등산해도, 건강해야 같이 등산도 다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8개 정도가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 여성들에게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죠? 의사소통과 가사노동 분담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얼마나 대화를 길게 하는가, 또 그리고 얼마나 가사노동 분담을 많이 해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혼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남성은 성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자꾸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연구자들이 성이다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 만족도가 높으면 결혼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런 8개 요소를 적절하게 내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혼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부부를 연구하면서 연구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3가지가 연구가 됐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의 문제 행동이에요. 배우자의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 서로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있는데, 제 아내가 제가 트름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해.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앞에서 막 트름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되게 싫은 소리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자의 문제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문제 행동은 희한하게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 아내한테 어떤 문제 행동을 하겠죠? 제 아내가 싫어하는. 그럼 제 아내는 제가 싫어하는 문제 행동을 안 할까요?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떤 문제 행동, 제가 아내가 싫어하는 어떤 문제 행동을 하고 제 아내도 제가 싫어하는 어떤 문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제 행동은 안 보이고 제 아내 행동만 보여요. 그게 이제 어떻게 연구가 되냐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트름하는 거 싫어하고 제 아내가 뭐 이렇게 뭐 쩝쩝대는 소리를 낸다. 안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가정이야, 가정. 제 아내가 볼까봐 나중에 이게 어디 올려가지고 제 아내가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가정이야, 가정. 제 아내가 이제 먹으면서 쩝쩝대는 소리를 내. 그러면 제가 트름하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내냐, 제 아내가 그 쩝쩝대는 소리를 몇 번 내냐, 이걸 숫자로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은 적게 쓰고요, 내 아내가 하는 행동은 크게 써요. 서로. 그러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저 일부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꼭 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부부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서로가 보기 싫어하고 서로가 듣기 싫어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은 생각을 못하고. 이게 이제 부부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죄송한데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두 번째가 일상적 부부 호응도예요. 일상적 부부 호응도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제 저도 가끔 집에서 농담을 하거든요. 안 웃어. 전혀 재미가 없나 봐요. 제가 하는 유머 이런 거는 이렇게 코드가 안 맞나 봐. 제 아내가 웃지를 않는데, 근데 이제 가끔 제 아들이 제가 측은한지 웃어줘요. 리액션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게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 아주 사소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잘해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되게 사소한데 그냥 뭐 별 시덥지도 않은 얘기했으니까 뭐 그냥 듣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그게 다 부부관계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걸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부부관계는 점점점 떨어집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어떤 만족도,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하든 아니면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그럴 수 있겠다, 그거 괜찮은데?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아주 사소하지만 내가 얼마나 호응해서 배우자에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배우자 조망 수용. 이 말을 이렇게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말을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무식해요.
좀 무식해 보이나요? 감사해요.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제가 저런 말을 좀 쉽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배우자의 시각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수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정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샀는데, 야, 이게 정말 좋대라고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그게 정말 좋구나, 라고 제 시각을 수용해 주는 거죠. 사실 이 배우자 조망 수용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보면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부부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그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늦게 들어왔어. 근데 이제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직장 생활 하니까 당연히 늦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내가 볼 때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계속 늦을 것 같은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당신 입장에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나도 그게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게 동의가 안 될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게 중요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사실은 사람의 그 마음이 많이 풀어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가 핸드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맥정이 깨졌어. 그러면 엄청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핸드폰 바꾸면 되지, 그걸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틀린 게 아닌데, 내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 조망, 내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되게 서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속상하겠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동의가 되진 않지만 당신이 핸드폰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겠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내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줄 때 부부관계는 매우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문제 행동, 그 다음에 일상적 부부 호응도, 그 다음에 배우자 조망 수용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들어서 이 세 가지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부관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행복한 부부관계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결혼 생활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많은 결혼하는 부부들이 그걸 모르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결혼할 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그러고 결혼했거든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없더라고, 살아보니까. 모든 좋은 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주어지더만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부부관계는 매우 무의식적입니다. 무의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다른 이제 성도님들이랑 교류하고 지금 이제 저랑 교류하고 하는 건 되게 의식적으로 교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딱 부부간에는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뭔가가 훅 튀어나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가족이 아니면, 부부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부부 안에는 많이 드러나지는 관계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하기 전에 내 무의식에 어떤 부정적인 게 많이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걸 좀 덜어내고 결혼을 하면
부부관계가 훨씬 편해져요. 진짜로.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걸 모르고, 젊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결혼을 하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 무의식에 해결이 안 된 어떤 무의식적 요인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다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부관계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부관계는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쪽이 100% 맞고 한쪽은 100% 틀렸어, 이런 건 없어요. 대체로 부부 상담을 하면 아내들이 매우 억울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면, 보통 아내들이 나는 100% 맞고 저 인간이 100% 틀렸는데 왜 100대 0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100대 0은 없어요. 물론 뭐 제가 보니까 한 70대 30?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배우자를 자극하고 나도 내 배우자를 공격하는 요인이 있다는 걸 많은 아내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대체로 옳아요, 아내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거든요. 상담하면서 다른 부부들 보니까 대체로 아내가 옳더라고.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이 아내도 옳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아내가 아닌 다음에요. 대체로 비슷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옳겠지.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제 아내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근데 제 아내가 늦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제 아내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대체로 아내 말이 옳더라고. 근데 남성분들 죄송해요. 제 말이 아니라 연구자가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부부상담 연구자인 가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대체로 아내가 옳대. 그래서 나 처음 그 책 보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부부상담하면서 보니까 대체로 옳더라고요, 아내들이. 대체로예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체로 옳은데, 그러니까 대체로 옳은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100대 0 그럼 되게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대체로 옳아도 배우자를 자극하는 요인이 있어요. 공격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내가 의식하진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공격하는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대체로는 옳지만 한 70%. 그런데 잘 못하시는 부분이 30% 있어서 그게 남편을 자극해서 남편을 열받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성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자존심에, 남성 자존심에 그걸 따라가 주기가 어려워요. 대체로 옳은 걸 알아도.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100대 0 이걸 원해요. 사실은 상담자는 판사가 아닌데 부부 상담하러 와서 누가 더 옳은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엄청 많이 해요. 그럼 판사한테 가지. 왜 상담사한테 와서 누가 더 옳은지를 가려달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뭐 그런 얘기 이제 한참 들으면 뭐 그 대체로 아내분이 옳으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지도 않아 또. 네.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부부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내 배우자를 공격하고 뭔가 내 배우자를 열받게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관계가 풀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역할에서 유연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가족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아주 딱 분명하게 구분이 돼서 남편은 남편 역할 열심히 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 열심히 하면 기능적인 가족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우리나라 가족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역할도 남편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 역할도 아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둘이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50대 남성분들한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를 배우시라고. 네. 50대 남성분들은 요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한두 개쯤 이렇게 이제 주종목해서 어떤 때 되면 이렇게 딱 아내한테 딱 대접도 해주고 이럴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랑받는 남편이 됩니다. 꼭꼭 배우셔야 돼요. 네. 요즘은 뭐 굳이 요리학원 안 다녀도 유튜브 보면, 네. 물론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 태워 먹고 이래가지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뭐 냄비 태우고 이랬다고 또 혼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은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두 개씩 할 줄 알아야 그래야 또 이렇게 그 배우자가 어디 뭐 여행을 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애도 뭐 해주고 뭐 이래야 이렇게 부부관계가 좀 개선이 되지. 그냥 이렇게 계속 시켜 먹고 뭐 이러면 혼나는 지름길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역할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자녀 양육을 아내 몫으로 맡겼던 게 과거의 어떤 아버지의 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해서 뭐 사는 게 별로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아버지는 아내와 같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지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야 그래야 현대의 적절한 아버지 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보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부 갈등은 우리가 이제 서로 싫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싸우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애착 대상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나를 확인시켜줘 라고 좋은 말로, 이쁜 말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공격을 해요. 그게 부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묻고 공격을 해.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런데 부부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래요. 그런데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나를 미워해서 공격한다라고 착각이 들어요, 자꾸. 근데 실제로는 나를 미워하면 떠나가지 공격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는 걸 듣고 싶어서 나를 공격하는 게 되게 웃기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애기들이 돌 전 애기들이 뭐 이렇게 애기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배고프면 애기들이 어떻게 하나요? 울어요. 그럼 애기 우는 소리 듣기 좋으세요? 그거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는 주파수가 우리 귀에 되게 거슬리는 주파수로 울어요. 왜? 배고프면 노래 부르면 되잖아. 말을 못해서 노래를 못 부르나? 흥얼대도 되잖아. 그거 왜 그렇게 안 해? 왜 그러냐면 듣기 싫은 소리를 내야 빨리 멈추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내야 그 소리에 못 견뎌서 빨리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기 싫은 주파수대로 운다라고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근데 부모가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때리나요? 그렇게는 안 하죠. 공격을 받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죠. 그럴 때 멈추고 자기가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사랑할까 말까인데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공격을 해.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근데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라고 내가 작심하고 해석을 해야 배우자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은 노력이라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송송 부부. 몰라요? TV를 안 보시는가 보구나. 아니, 송송 부부 하면 알는데 송중기랑 송혜교 그 부부. 네. 그 부부는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안 그러셨어요? 아니 이렇게 너무 멋있는 남녀가 선남선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저런 부부가 결혼하면 그냥 저절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근데 거기도 이혼을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선남선녀가 결혼을 해도 행복이 저절로 오진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부가 결혼을 해도 행복이 저절로 오진 않습니다. 행복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좀 이렇게 좀 덜 생겨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젊은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줄 알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부 갈등을 보면 문제가 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사실은 부부 상담에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이 훨씬 더 중요해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깊으면 그 문제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맞아, 누가 더 옳아 이런 걸 따지다가 유대감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할 때는 문제 해결하는데 별로 집중을 안 해요. 상담사들이. 부부가 유대감이 얼마나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부는 배우자에게서 받아야 할 위로를 못 받으면 상처를 받아요. 또는 받지 말아야 할 대접을 받을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부부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탈출구로 생각하는, 결혼만 하면 마법처럼 어떤 행복한 삶이 딱 펼쳐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부가 이렇게 불화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강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이게 더 심하면 혐오감까지 가요. 혐오라고 하는 것은 혐오의 용어의 특징이 뭐냐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오염시킬 것을 이렇게 뱉어내는 걸 혐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터치만 해도 이렇게 오염될 것 같아서 이렇게 멀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배우자를 혐오스러워하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미워해 상담이 돼요. 배우자를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해 상담돼요. 상담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를 혐오스러워한다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컵인데 이 컵에다가 바퀴벌레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이제 다시 제거한 다음에 이걸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해. 그러고 물 따라 드리면 드실 수 있어요? 드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못 먹어. 왜? 소독까지 했는데. 혐오는 터치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혐오스러우면 바퀴벌레가 닿은 그것도 혐오스러워요. 혐오가 매우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싫은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혐오스러워지면 이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싫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해결하시는 게 낫지 이게 그냥 놔두면 혐오까지 가거든요. 배우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숨 쉬는 소리를 듣기도 싫다.
밥 먹는 것만 쳐다봐도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면 정말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내가 적절하게 해결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강한 부정적 감정이 있고요. 경직된 상호작용입니다. 경직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이렇게 자꾸 주저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 괜히 승질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해. 이런 거. 이게 이제 부부 불화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화가 심할수록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아. 저 인간이 틀렸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양보하면 내가 지는 거야. 내가 하나 양보하면 더 요구할 거야.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하나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사실 부부는 이런 원함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이제 여기서 남편들은 이래요라고 하면 100%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대략 85%의 남성들이 이걸 원합니다. 별종이 15%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실제로 연구해 보면 우리의 뇌 중에 남성인데 여성의 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갈등 없이 평화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불만이 많으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소리가 커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싫은 소리, 짜증 이런 게 안 나오면 우리 집안이 평화로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 남성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화내는 거는 뭐냐면 안 싸우려고 화를 내요. 남성들은 대체로 85%의 남성이. 근데 여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황이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이 사이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갈등을 해요.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갈등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화를 내는 건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하라니까 이러고 더 이제 이렇게 세게 나가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하겠다고 끊는 거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서 관계가 더 심각하게 흘러가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망자, 추적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부부 상담에서. 그래서 남편은 도망자 역할을 하고요. 죽어도 말을 안 해. 이런. 아내는 거기다 대고 막 얘기를 해. 이런.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부부가 갈등을 하면 이 갈등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멈춰야 돼요. 누군가가 멈춰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배우자의 조망을 수용해주는, 당신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말 괴로웠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멈춰야 되는데 부부는 그걸 잘 못 멈추더라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부가 주로 하는 말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남편은 뭐 1절만 해라. 그러니까 말을 끊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으로 살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는데, 이렇게 말을 끊자라고 이제 하는 말들이고요. 아내가 하는 말은 왜 도망을 가냐, 얘기 좀 해라.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아냐, 왜 나를 보고 피하냐, 나보다 TV가 또는 친구가 더 중요하냐, 나를 보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 이거는 연결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남편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끊으려고 하고, 아내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연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시도하는 게 정반대의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더 증폭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결 방안이라고 이렇게 짧게 써서 죄송한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존경, 인정, 그리고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확인이 되면 만족해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도 부모 상담하면서 강의하고 이제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아내분들이
어떤 눈빛을 저에게 보내냐면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존경을 하지. 이렇게. 그런 눈빛을 저에게 보내요. 그런데 왜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실체가 보여서 믿지는 않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바라보고 믿는 거잖아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존경해 주면 존경할 거리를 만들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안 믿어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존경할 거리가 없어. 뭐 이렇게 저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하는 건데 제 아내가 도대체 뭘 보고 존경을 하라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자기가 기대하는 존경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지. 그런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봐 주면 희한하게 존경할 거리를 만듭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지만 이게 정말 그런가라고 해서 한 6개월만 시도해 보세요. 6개월 시도해도 안 만들어지면 그때 오세요. 제가 AS 해드릴 테니까. 저 좀 비싼 사람이거든요. 제가 AS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6개월 대신에 6개월 시도하는 거예요. 6개월 시도하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됐다. 그러면 오세요. 그럼 제가 AS를 어떻게 했든지 해드릴 테니까.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기대하는 건 아내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고요. 솔직한 대화와 헌신을 기대해요. 그게 주어졌을 때 불만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건 이제 제가 실제 상담했던 케이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너무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지옥 같아요. 참 불쌍하죠. 아내는 아침마다 몇 시에 퇴근할지를 물어봐요. 저도 나름대로 직장일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집에서도 주중에는 힘들어도 주말이면 거의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도 가고 공원도 가고 아내가 가자는데 다 따라다니는데 매일매일 조금만 늦게 들어올 것 같으면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못 믿겠다며 화상통화를 하자는 통에 동료들한테 핀잔을 듣기도 했어요. 아내 전화만 울리면 울렁증이 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호소를 해요. 아내입니다. 아내는 주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가족을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 4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성공이 가정의 성공이라면 자신이 성공할 때까지 미뤄달라면서 야근이면 야근, 회식이면 회식 모두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늦게 들어와요. 주말이면 미안한지 캠핑 가자고 하고 야외로 가자고 하는데 저는 나가면 일이 더 늘어서 싫지만 애들 생각하면 아빠하고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 마지못해 따라가는데 남편은 내가 좋아서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에서 눈치 봐가며 애들 키우느라 숨도 못 쉬고 사는 기분인데 남편은 뻑하면 그만두라고 해요. 제 일은 잠깐 쓰고 버리는 휴지도 아니고 그 말을 들을 때면 무시받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납니다. 이 남편과 이 아내 누가 잘못됐나요? 누구를 바꿔야 되나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 다 열심히 사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사실은 둘 다 바뀌어야 됩니다. 둘 다 바뀌어야 둘이 행복할 수 있는데 너만 바뀌면 우리 집은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둘 다 지옥에서 살아요. 그런데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자, 같이 바뀌자라고 하는 순간 둘의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부예요. 상담사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부부들은 이런 부부입니다. 상담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야, 둘 다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잘 살아보자고 둘 다 애를 쓰는 건데 너만 바뀌면 우리 집은 행복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현실 부부들이 이렇더라라는 거.
부부의 문제는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방식 때문에 부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 방식을 조금만 바꿔줘도, 진짜예요, 조금만 바꿔줘도 부부 문제는 현저하게 바뀝니다. 이게 부부의 특징,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뭐 이제 가족 유형에 대한 내용이라 여러분이 나이대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때 중요 과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달성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그 진로를 밟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잘 모르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안정됐다가 다시 싸움이 일어나고, 조금 안정됐다가 다시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요. 결혼해서 결혼 전에는 원가족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리가 되느냐가 결혼 생활의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혼 시기에는 부부간의 조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 많은 남성들이 결혼해도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 만나고 결혼하기 전에 취미활동 하던 걸 결혼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내들은 보통 안 그런데 남편들은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싸우기 시작을 하겠죠. 이런 거 다시 띄워두시면, 그 다음에 학령 전기에는 부부가 다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져요. 그게 떨어지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녀 사춘기 되면 부부가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성의 자녀와, 중요합니다, 동성의 자녀와 친해져야 돼요. 사춘기 때 이성의 부모와 친해지는 거 그것보다 동성의 부모와 친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잘 넘겨요. 사춘기 때가 필요하고요. 자녀 결혼기 때는 부부관계를 재구조해야 됩니다. 나중에 얘네들 결혼하고 나면 둘만 남거든요. 둘만 남았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잘 계획 세우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노년기에는 이제 부부 역할에 대해서 재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요 내용을 갖고 우리 부부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사시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생각을 못하면 딱 그 일이 닥치고 나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실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불행한 부부는 한 7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행한 부부도 서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꽤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약 25%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서 위협적인 요소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이건 가트만 박사가 얘기한 건데요.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더라. 세 번째, 불화가 있은 후에 회복을 시도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화해하기 위해서 꽃을 사갔는데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꽃을 사갔어. 제가 열받으라고 그 꽃 사갔겠습니까? 돈 줘서? 아니죠. 그런데 제 아내가 무슨 꽃을 싫어하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그 꽃 싫어해? 라고 10번 이상 얘기했는데 그 꽃을 사가는 거지. 나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런 방식으로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화해를 시도해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아내 이렇게 화를 좀 풀어주려고 아내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남편이. 어떠세요? 여성분들?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왜 그러셨어요? 화해하려고 그랬대, 화해하려고. 초등학교 때 하는 행동이지, 그거는. 초등학교 때도 안 그러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행동을 해요. 화해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엄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애써 사갔는데 제일 싫어하는 꽃 사가, 뭐 이런 거. 그런 방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정적으로 지적합니다. 봤는데 째려봤다고 보고 뭐 이런 거.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감동에 압도돼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져. 그러니까 이게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말하지 말지.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버려. 서로 오해가 깊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섯 번째는 우리가 흥분해서 얘기하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참 희한한 게 평소 배우자가 이렇게 뭐 여러 번 얘기해도 귀뚱으로 안 듣다가 부부싸움 할 때 한마디 하면 그게 비수로 꽂히잖아요. 당신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얘기하면 그게 꽂혀. 그래서 그 말만 진심인 것 같은 거지. 그동안 했던 많은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 말만 진심이야. 도저히 나랑 살 수 없다는 거야. 이 인간이 그럼 이혼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듣다가 꼭 그런 말만 딱 들어가지고 그 말을 진심이니까 그 말 위주로 다른 말들을 다 해석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흥분하면 나오는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남편이 아내의 말이나 태도를 잘 수용하지 못해. 대체로 아내가 맞다니까. 같은 박사 얘기해요. 대체로 아내가 맞는데 남편들이 그걸 잘 안 따라요. 고집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서 그걸 대처하고 말지 굳이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의사소통의 악화요인 네 가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 네 가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분하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대화해요. 제일 좋은 거 있어요. 뭐냐면 딱 봤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점점 왜 이렇게 싸우면서 점점 흥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냉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무섭긴 한데 점점 흥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흥분한 게 보이면 차 한 잔 마시고 얘기하자고 이런 거 좋아요. 좀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혀야 좀 이성적인 얘기가 되거든요. 합리적인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화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사실 부부관계는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배우자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 음악 틀어주면서 미안하다 그러면 그래도 이 인간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아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꽃 좋아하는지를 좀 아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 연구를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니까 3년을 못 가더라고. 이런 거요. 결혼 앞둔 커플들한테 커피숍 가서 뭐 먹을래? 안 묻고 가서 원하는 거 뽑아줄 수 있냐는 거지. 정보가 있어야 뽑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 앞둔 커플들은 거의 대부분 알아요. 결혼한 지 3년 지난 커플들한테 물어보자면 몰라요. 뭐 먹을래? 뭐라고? 이런. 알아서 뽑아. 그럼 엄한 거 뽑아다 줘서 신질내고 뭐 이런 거. 네. 정보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평소에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저축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리액션 해주는 거, 호응해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야 돼요. 약하잖아요, 우리는. 부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현대의 우리 가정이 매우 느슨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정이 매우 느슨해요. 성경은 교회도 하나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의 우리 가정은 너무 느슨해요. 깨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가정은 쉽게 깨어져요. 그게 아마 말세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라 잘은 모릅니다만 부부를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